따뜻한 하루가 함께합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계속 얘기 나오고 있었는데 이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박지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 배우자 법원장 아니냐, 그래서 이해 충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곽규택 의원이 당신 사모님 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일종의 뭐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사실은 너무 감정적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좀 이성을 잃고 좀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지금 계속 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최근에 있었던 나경원 의원 당사자입니다만은 뭐 초선이 뭘 안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했던 그런 발언이나 네. 또 오늘의 곽규택 의원이 만약에 뭐 박지원 의원님의 그 상황을 뭐 알고 말했든 모르고 말했든 간에 그 몰래 던진 돌에도 개구리가 다 맞아 죽듯이 그쵸. 결국에는 이 발언만 가지고도 네. 충분히 비난이 가능한 그런 발언이고 또 거기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뭐 그 노상원 수첩 이야기를 할 때 뭐 그리 될 걸 그랬다라는 네. 식의 이런 폐륜적 망언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국민들 앞에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경원 간사를 안 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은 국회에서 정치가 사망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정치 복원이 돼야 관행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정치가 무너진 상황에서는 법률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뭐 표결이 불가피했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저는 불가피한 것이 만약에 정무위 간사를 뽑는데 그 간사가 뭐 금감원장과 부부관계다 이러면 네. 그 사람 시킬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법사위 간사로서 하기에는 나경원 의원의 남편분이 지금 춘천지방 법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이해충돌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국민의힘이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네. 좀 간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오히려 더 배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곽규택 의원이 이제 박지원 의원의 배우자가 이제 몇 년 전에 사망한 걸 모르고 사모님 뭐 하세요라고 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라고 하고 이제 나서 정회가 되고 나서 가서 이제 사과하는 악수하는 장면이 이제 잡히긴 했습니다.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사위가 어떻게 될지는 여기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여권이 이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 관련해서 우리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 뭐 이런 기조 같아요. 뭐 대구 쪽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데 장동혁 대표의 향후 전략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장동혁 대표가 처음에 이제 당선되고 난 뒤에는 뭐 중도 쪽으로 조금씩 옮기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도 좀 수락을 하고 해서 그래서 조금은 좀 뭐 당대표 되기 위해서 했던 발언들과는 다른 행동들을 보이는가 싶더니 아니라고 판단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제 강성으로 다시 노선을 확실하게 정한 건지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서 제일 먼저 갔던 데도 세계로 교회였고 거기서 이제 손 목사 구속을 가지고 이제 교회 정치 탄압이라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장외 쪽으로만 더 이제 극우적인 어떤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장외로 나가면 기다리고 있는 건 극우들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바깥의 상황을 보면 하필이면 미국에서 이제 찰리 커크라고 하는 극우주의자 뭐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강한 이른바 세계적인 글로벌 극우 연맹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 그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불과 2주 전에 대한민국에 와서 빌드업 코리아라고 해서 극우적 발언들 우리 극우와 연맹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또 그 극우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만 바라보면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니미츠 항공모함 보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구하러 온다라는 주장까지도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얘기지만 그런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 거기란 말이에요. 그 장외에 현재 대한민국 구도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어쨌든 제1야당을 끌고 그쪽으로 가버리겠다고요? 어떻게 앞으로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고 가겠다는 건지 정말 한숨만 나와요. 이건 걱정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네. 원조 보수, 정통 보수를 자임하시는 신인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양절 변호사님과 뭐 비슷한 생각인데 사실 지금의 이 국민의힘은 보수를 떠나서 정당이 맞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뭐 그 강성 유튜버들 내지는 저는 뭐 그분들을 극우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사실은 반체제적인 주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 정면 도전하는 주장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아주 긴밀하게 결탁이 돼가지고 이제는 장애로
나가겠다. 그럼 온라인에서는 그 유튜버들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장외에서 또 선전선동하는 세력들 내지는 종교계까지 일부 여기에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는 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은 선거를 연거푸 치르면서 아마 자연도태 내지는 자연소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게 참 나라 전체적으로는 비극적인 게 민주당이 더 집권 여당의 역할 잘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야당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능이 무너짐으로써 이게 나라 전체적으로는 또 어떤 악영향이 생길지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 보면 중도 보수는 약간 주춤하고 극우가 이제 엄청 올라오잖아요.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찰리 커크 관련해서 영국에서 지금 또 극우 집회 10만 명 모이고 이게 세계적 트렌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아니 지금 기존의 보수로는 안 돼. 이 극우가 집권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이미 국민의힘이 가봤죠. 네. 그 미래통합당 시절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태극기랑 연대해서 국회를 점령하자 막 이런 얘기도 해보고 국회 담벼락도 넘어보려고 하고 그게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정당이 만들어진 일에 총선에서 최다 참패, 최대 표차 그러니까 의석수로 참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 2, 3년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거기에서 우연 발생적으로 저쪽 정당의 뭐 말하자면 실수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저쪽 정당의 어떤 실기에 가까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의외의 변수가 등장하면서 정권을 다시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길에서 만약에 그 변수가 등장하지 않았고 거기서 몇 번의 우연이 겹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그때 이미 굉장한 쇠락의 길을 갔을 건데 그러니까 지금 다시 상황은 어게인 2019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이미 그때 한번 확인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세대 연령, 지역적인 기반에서 선거하기가 더 나쁜 조건이다 보수정당이 이런 분석들이 사회통계학적으로 있는데 근데 정치적으로는 더 그쪽으로 가버린다라고 하면 한국 사회가 워낙 뭐 강고한 양당제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뭐 금방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하지 않겠지만 굉장한 협소와 소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제 소년보 목사 구속을 계기로 종교 탄압 프레임을 가져오려고 오늘 교계 인사, 개신교 인사 지도자를 2명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교회총연합을 이제 먼저 만났고 그다음에 NCCK를 만났는데 NCCK는 조금 진보적인 곳이지만 한국교회총연합은 사실 이제 개신교의 최대 다수파고 중도 보수 색깔인데 오히려 만났더니 극단 정치를 지향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난 정부가 그 대표 김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지난 정부 시절 무속 사이비 종교와 결탁한 점과 군사 독재 아픔을 기억하는 국민 앞에서 군대를 동원해 통치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극복해 건강한 야당을 세워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장동혁 대표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본인은 어찌 보면 정확하게 이제 기독교나 이쪽을 잘 모르고 있으면서 주변에서 가깝게 크게 들리는 목소리가 좀 극단적인 사실 우리가 극우라고 얘기하지만 그 부분에는 일부 종교도 특히 기독교를 중심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사실 미국에서 시작되는 이른바 복음주의인데 그 교리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지 않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그 종교의 힘을 발휘한다라는 걸 교리로 가지고 있는 종교 아까 교단이에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우리 헌법에는 그 자체로 사실은 위헌이거든요. 네. 우리 헌법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는 걸 그렇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런 목소리들에만 지금 장동혁 대표는 아마 귀를 기울였던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이제 꼽히는 게 구속된 손현보 목사 계열과 또 이제 정광훈 목사 계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서는 본인에게 좀 힘을 실어줄 거를 좀 기대했던 게 아닌가. 근데 기대와 다르게 좀 참모를 맞은 거고 사실 생각해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종교와 관련된 얘기라는 걸 다들 조심스러운 건 많은데 그 일부 그 뭐 지난 윤석열을 지지했거나 이런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참 어이가 없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각종 무속도 그렇고 그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종교단체들과 윤석열이 얼마나 가깝게 지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의 행위를 옹호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다라는 게 참 개탄스럽고 장동혁 대표가 좀 뭔가 좀 중심을 좀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쪽은 조금 더 오른쪽이어서 그러니까 보수적인 건 맞아요. 네, 그쪽을 차라리 갔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선에 대한 착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날 이제 말하자면 교회는 우리를 지지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는 사실 소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건전한 상식에 기반해서 그 활동을 하시죠. 근데 그러면 당연히 이런 교단에 가면 그런 종교적인 어떤 뭐 형평성과 이런 거 차원에서의 얘기가 오가는데 여기 가서 정치적으로 내가 힘을 받아야겠다. 여기는 몇몇 교회가 주최하는 태극기 집회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효과에 대한 계산 이런 걸 좀 빗나가게 했다. 그리고 이건 빗나갈 수밖에 없는 계산인데 이렇게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좀 미숙함을 드러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종교의 자유 내지는 사법의 독립 이게 좀 구조가 지금 비슷해요. 결국에는 사법의 영역, 종교의 영역, 그러니까 건들지 말아라. 우리는 뭘 해도 터치받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의 무리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로 하면요 모두가 다 종교인 되죠. 그럼 종교인만 되면은 모든 행위를 해도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를 받으면은 종교 탄압이 되고 뭐 사법 독립 침해가 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정권 차원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장소를 폐쇄한다라든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종교를 정말 탄압하면 그건 종교 탄압이라도 저도 같이 주장을 해주겠는데 이거는 종교인 중에 일부가 종교인이지만 일탈을 통해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엉뚱한 주소를 갖고 와가지고 본인들의 종교를 보장해달라 그러면요 오늘부터도 그럼 모든 국민들은 다 신학대를 가야 돼요. 가가지고 다 종교인이 되면은 평생 범죄 수사로부터 영원히 성역화되고 면죄부되는 상황이 된다는 말인데 이게 얼마나 해괴한 개변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논리가 참 국민들에게 통하진 않는데 일부 보수 중에서도 아주 일부 정말 그 지지자들은 이런 논리에 좀 현혹이 돼가지고 네. 아 이거 종교 탄압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 변호사 말씀에 짧게 한마디만 더 가장 그런 부분들이 잘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를 엉뚱한 데 끌어다 쓰는 거예요. 네. 사실 표현의 자유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신앙의 자유라 종교의 자유라든가 사법의 독립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그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체제라는 게 있고 그 체제를 지키는 한에서의 표현의 자유인 거고 종교의 자유인 거고 이 사법부의 독립인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나 놓고 무슨 말인지 다 해도 되니까 자유주의다. 이건 아닌 거죠. 헌법적 가치 얘기 나오니까 하는 얘기인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 123개를 이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 확정된 줄 알았는데 오늘 확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호 국정과제는 역시 개헌이 이제 좀 제기가 됐는데 이게 뭐 4년 연임 그리고 대통령 결선 투표제 뭐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뭐 내년 지방선거 아니면 뭐 28년 총선 그 어디쯤에 이제 하겠다는데 이게 지금 우원식 의장을 계속 개헌특위 만들겠다고 국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10월에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 개헌의 가능성과 스케줄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이제 헌법적 정신을 얘기를 하지만 그 사이에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대한민국 자체도 바뀐 게 있고 네. 헌법에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들도 지금 추가해야 될 부분도 있고 논의는 계속 많은데 그런데 이제 항상 이 얘기가 나오면 블랙홀처럼 돼버리니까 이거를 말만 꺼냈다가 묻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추진을 했었고 네. 근데 묻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꺼낸 게 그러면 대통령제 하나 그 선거 과정 하나만 일단 고치자.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의를 더 모아서 한 번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두 번 세 번 하기가 더 오히려 더 쉽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주도는 국회가 하는 걸로 오늘 또 입장을 밝히셨어요. 네. 정부가 나가서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가뜩이나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또 이런 분들의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못 풀어 나간다라고 해서 국회에 주도록 하면 우원식 의장의 뜻과도 좀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개헌은 꼭 필요한데 이게 이제 내년 지방선거 있으니까 지방선거를 껴서 하면은 이제 국민투표 비용도 들지 않고 해서 네.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개헌은 늘 어렵기 때문에 권력 구조를 건드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단계론적으로 개헌의 효능감을 위해서 내년에 하는 만약 지방선거를 껴서 한다 그러면은 필요 최소한의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개헌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야기 나온 대로 뭐 4년 중임제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결선 투표제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저는 피선거권 만 40세 규정도 저는 없애는 게 오히려 맞다. 이건 공직선거법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평등의 관점에서는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수의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저는 개헌을 한번 하고 또 거기서 효능감이 있으면 다음 총선 때 하고 이런 식으로 끼워서 선거를 끼워서 뭐 기본권도 보강하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제라는 체제를 바꾸기 시작하면은 이 개헌 논의로 블랙홀이 되니까 개헌을 유지하면서 어떤 임기의 문제 내지는 투표 방법의 문제 이런 부분들만 좀 합의안을 만든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박수치는 그런 개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뭐 특별히 저도 뭐 개헌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동의하고 기사도 많이 썼었는데, 근데 저는 사회적 에너지의 총합 같은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의 양을 감안했을 때 개헌 논의까지를 소화할 수 있는가, 시기적으로 뭐 이런 생각은 하나 들고, 이게 소화가 되려면 국회가 좀 생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전하는 국회의 모습은 전혀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 대의와 명분, 그 다음에 장기적 접근 필요성 뭐 이런 것들 다 동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에너지가 있느냐,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너지도 에너지인데, 사실 어쨌든 지금 국회에 돌아가는 상황은 여야가 다시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구도지만, 대통령이 원했던 그림은 지난주에 이제 협치였잖아요. 그리고 개헌이라는 게 결국 200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민주당 혼자 이거는 단독 드립을 해서는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개헌을 1호 과제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조금 더 협치를 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거를 좋게 보면 협치를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고, 나쁘게 보면 저쪽에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니 그것도 좋은 걸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우상호 정부수석 같은 경우 지금 뭐 대법원장 사퇴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 없다라고 오늘 좀 선을 그었고 해서, 과도하게 뭐랄까 정치적 전선을 넓히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좁히고 협치로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과도하게 적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 컴팩트하게 가려고 하는 이 철학이 좀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분명히 들었죠. 내란에 있어서만큼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건데, 지금 부딪히고 있는 부분 상당 부분이 내란을 둘러싸고 부딪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하지 않고는 협치라는 게 어차피 없다라는 것도 또한 또 대통령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좀 그 부분 좀 비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보다도 지금까지는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도 선거가 당장 코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정리가 안 돼요, 국민의힘도 사실 네. 보니까. 근데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정치 지형이 바뀔 거거든요. 그때 가서 뭐 그걸 저는 그걸 누가 노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마 그 시기까지 좀 염두에 두고 지방선거 얘기를 같이 꺼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협치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합과 야합이 한 글자 차이인데 너무 다르잖아요. 결국에는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이런 본질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을 할 수 없는 건데, 나머지 영역에서는 충분히 대화해 볼 수 있죠. 뭐 여야 대표가 만나서 악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건데, 결국 대통령실이나 또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민주당에 대해서는 말은 좀 세게 하지 말고 행동을 좀 세게 해달라.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말은 센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고 말랑말랑하면은, 이거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협치의 의미도 어느 부분은 타협하고 어느 부분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그 기준과 원칙이 제대로 서 있더라면은, 뭐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도 이견이 별로 없을 수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은 그 기준점을 좀 잘못 정하면서 있었던 좀 해프닝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내줄 거는 내준다는 것이 본질적인 거 말고, 그리고 태도의 면에서는 좀 전략적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아마 정무석은 좀 주문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근처에 다른 방송국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 존폐는 좀 열어두고 이야기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서는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제 좀 선을 그어서, 당이랑은 약간 좀 온도가 다릅니다. 용도도 다르고요. 원래 여의도랑 용산이랑 온도가 다른 겁니다. 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의도는 여의도 문법대로 주장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고, 네. 용산은 어쨌든 이거를 운영해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차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조정 과정으로 볼 것이냐, 이 관점의 차이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늘 밝히듯이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진짜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 뭐가 이제 진짜로 수사권을 그렇게 분리한 다음에 국민들이 피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할 뿐이냐, 빼놓을 수는 없죠. 실무를 해나가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부는요, 어떤 개혁 과제의 성공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고요. 정치권은 아무래도 성과에 더 방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자기 임기 때 했다라는 거를 좀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과에 집중을 하다 보면 또 성공은 멀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를 그르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1년차 정부를 궤도에 올리고 성공시킨다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과 대통령실의 엇박이 조금 이제 저는 잦아들 줄 알았는데, 어제 오늘 다시 또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이 사안 자체가 이걸 엇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담론이 큰 거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제 사법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거는 잘못 건드리면 정말 폭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대법원장 사퇴 문제가 내란과 연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관련해서 민주당 정치인 분들의 입장이 이제 조금씩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스프링 캠프 시간은 여기까지 하네요.
아우 근데 양지열 변호사님 있으니까 확실히 더 뜨거운 것 더 같은데 알찬 것 같네. 매주 나오시면 안 돼요? 왜 출연료가 안 맞나? 알겠습니다. 무슨 그런 플레이어를 불러놓고 부담 주시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김한 기자, 양지열 신인규